당뇨약을 먹으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당뇨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혈당이 올라갑니다. 당뇨약은 당뇨를 치료하는 걸까요? 의사들은 당뇨약을 평생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탄수화물이 인류를 멸망시킨다. 저자 나스이 마코토가 쓰고 청림라이프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당질 제한에 대한 생명과학적 고찰입니다. 제목이 무시무시하지요. 우리의 주식인 탄수화물이 인류를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외계인들의 침공으로 지구가 위협받는 SF 영화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탄수화물의 침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었더니 인생이 바뀌었다며 자신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 직업은 외과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당질 제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책까지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질 제한의 어떤 점이 그를 이토록 매료시킨 걸까요? 지금부터 저자의 경험과 주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나스이 마코토, 1957년 아키타현에서 태어나 도쿠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했다. 일본 성형외과학회 인정으로 이시오카 제1병원 흉터 치료센터장을 역임했다. 2001년 소독과 거즈에 의한 치료를 근절하는 데 앞장섰고 이와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 새로운 창상치료를 개설했다. 취미는 피아노 연주다. 저서에는 상처와 화상은 소독하면 안 된다. 닥터 나스이의 외상치료 등이 있다. 책의 큰 목차 1장 체험 후 알게 된 당질 제한의 위력 2장 당질 제한의 기초지식 3장 당질 제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4장 당질 세이게니스트들은 이렇게 말한다. 5장 당질을 제한하면 보이는 것 6장 음식의 칼로리를 둘러싼 문제들 7장 포도당을 통해 본 생명체의 진화와 여러 가지 모습 8장 당질에서 바라본 농경의 기원 이제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장 당질을 제한하면 보이는 것을 집중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질 제한의 매력에 빠지다. 2011년 말부터 이듬해 5월 사이에 개인적으로 일대 사건이 일어났다. 6개월 만에 체중이 11kg이나 준 것이다. 처음에는 바지가 헐렁해졌네. 체중이 좀 줄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오랜만에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다. 70kg에 육박했을 무렵부터 계속 느는 몸무게를 확인하는 것이 싫어서 한동안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사이 몸무게가 59kg으로 준 것이다.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는 표현이야말로 이럴 때 쓰는 표현일 것이다. 허리가 꽉 맞아 입지 못했던 정장을 10년 만에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월 하순에는 10년 만에 청바지 사이즈가 30인치로 줄었고 5월 중순에는 체중이 59kg으로 줄면서 청바지 사이즈가 29인치가 됐다. 59kg, 29인치는 내가 의대를 졸업할 때의 체형이다. 고혈압도 고지혈증도 자연 치유되었다. 이 무렵 더 큰 변화가 생겼다. 고혈압이 어느새 다 나은 것이다. 당질 제한에서는 지방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혈액 중 중성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과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현재의 의학 상식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칼로리 제한이나 지방 섭취 제한 없이 중성지방과 LDL 수치 모두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의학상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심이 시작되면서부터 나는 당질 제한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달지 않은 전분의 함정. 가락국수 한 덩이는 각설탕 약 14개 분량이다. 각설탕 14개는 먹기가 쉽지 않지만 국수 한 덩이는 거뜬히 먹을 수 있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한 덩이로는 부족해서 살이 2~3개를 더 먹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각설탕 14개가 밥 공기에 담겨 있는 상상을 하면 속이 거북하지만 밥 한 공기를 보면서 속이 안 좋지는 않다. 요컨대 설탕은 많이 먹지 못하지만 같은 양의 당질이 든 전분은 거뜬히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전분은 먹기 좋기 때문이다. 전분을 잘 씹으면 타액의 아밀라제가 이를 분해해 포도당으로 변화시켜 살짝 달게 느껴지는데 이 단맛을 설탕에 비하면 긴가민가한 정도이다. 요즘 우리들 입맛에는 빵이나 우동, 밥은 오히려 달지 않은 음식에 속한다. 그래서 빵에 단잼을 발라 먹는 습관이 생겼다. 탄수화물은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묘한 매력이 있고 반찬의 맛으로 변화를 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거의 달지 않은 것은 입 안에서일 뿐이고 소화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분해되면 전분은 포도당으로 바뀌어 흡수되기 때문에 몸속에서는 당분으로 돌변해 혈당을 급 상승시킨다. 이것이야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 전분의 탈을 쓴 포도당이자 트로이 목마다. 이것이 전분과 곡물의 무서운 점이다. 전분만이 갖고 있는 매력은 인류에게는 요물과 같은 존재가 됐다.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인가? 영양학 서적을 보면 당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3대 영양소이고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질의 비율을 25에서 30%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 탄수화물은 60% 전후로 가장 많이 필요하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질의 비율은 3대 1대 1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다. 이는 영양학이라는 학문의 중심 원리이고 이를 토대로 영양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양학 서적에서 3대 영양소 중 가장 중시되는 것은 단백질도 아니고 지질도 아닌 탄수화물이다. 최소 필요량은 단백질과 지질을 합한 양을 능가한다. 영양소 중에 영양소로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질 제한을 알게 되고 이를 직접 몸으로 실천하다 보면 이 3대 영양소의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당질 제한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아니 오히려 비만이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치유되고 활력이 생겨 점점 더 건강해진다.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당질 제한으로 식생활을 바꾼 사람 중에 건강이 나빠진 예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은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탄수화물은 아미노산을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당신생이라는 시스템이 사람 몸에 있어 단백질만 있으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요컨대 필수 지방산이나 필수 아미노산처럼 인간이 체내에서 생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싫어도 섭취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의 필수 탄수화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수 영양소로서의 탄수화물을 대전제로 이론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영양학이라는 학문 체계 자체가 사상 누각이다. 오래전 제창된 이론을 아무 의심 없이 맹신해서 그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 또는 마치 신의 예언이라도 되는 것처럼 받드는 것이 학문 본연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진정 과학이고자 한다면
그 이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부분을 가장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를 망각하면 과학은 이미 과학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탄수화물이 3대 영양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됐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처음에 모든 음식은 칼로리로 환산해서 섭취량을 정해야 한다는 칼로리 신화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나는 것을 소화하도록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서점 건강 코너에 가봐도 일본이 예로부터 먹어온 현미를 먹으면 병을 모른다와 같은 책들이 언제나 즐비하다.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런 주장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예로부터 먹어온에서 예로부터란 과연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며 또 왜 그 시점을 예로부터라고 했는지 그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양학 이론에는 시기와 영양에 대한 아주 오래전 이론이 무비판적으로 계승되거나 음식에 대한 신앙이 무의식적으로 섞여 있다. 그 결과 시기의 과학과 종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과학적으로 맞는 생각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당질 제한에 대한 몰이해나 중상모략이 끊이지 않는 것도 현재의 영양학식의 과학이 실은 과학에서 다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고들 하는데 똥을 기초로 성립된 학문에는 된장도 똥으로 보이는 것 같다. 식사 밸런스 가이드는 당질 과다. 식품의 상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당질, 단백질, 지질이며 영양학에서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식사를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WHO의 권장 비율 총 칼로리 섭취량 중 3대 영양소의 비율을 보면 탄수화물 55에서 75%, 단백질 10에서 15%, 지질 15에서 30%로 되어 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권장하는 비율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당질 과다이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식사 밸런스 가이드를 보면 하루 밥으로는 4공기, 식빵으로는 6장, 우동이나 메밀국수 등과 같은 면류로는 3그릇을 먹는 것이 균형 잡힌 식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밥을 하루 4공기 먹는 것은 보통의 식사량이지만 식빵은 하루 6장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런데 이 주식에 포함된 탄수화물 당질을 설탕으로 환산하면 한 끼니당 설탕 110에서 150g이라는 엄청난 양이 된다. 이를 각설탕 1개로 환산하면 약 28개에서 38개이다. 이것을 보통으로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닭가슴살 100g, 식용유 20g은 매우 일상적인 양이지만 한 끼니에 설탕 탄수화물의 양이 110에서 150g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밥 한 공기를 가볍게 먹어치우는 사람이나 아무리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각설탕 38개를 거뜬히 먹어치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은 달지 않기 때문에 당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트릭이다.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의 식사 밸런스 가이드의 정체는 각설탕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 가이드는 처음부터 과학적이지 않았다.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이 권장하는 식사 밸런스 가이드는 끼니마다 반드시 각설탕 38개를 먹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후생노동성은 전 국민을 당뇨병 환자로 만들 작정인가? 왜 이렇게 이상한 당질 과잉 식사를 권장하는가? 가이드가 이렇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식사 밸런스 가이드는 국립건강영양연구소가 일본인의 평균적인 식사를 조사해 산출한 평균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영양학적, 생물학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양이 아니라 일본인들은 습관적으로 이런 식사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인들 식사의 이상적인 균형이라며 산출해낸 것이다. 즉, 과학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한 설문조사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당연히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이는 비유하자면 중학교 1학년생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일 집에서 2시간 공부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매일 집에서 30분밖에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많았다. 그러니까 공부는 30분이 좋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칼로리의 60% 이상은 탄수화물로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과학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과학에는 실험도 고찰도 필요 없고 다수결로 결정하면 된다. 문제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끼니 때마다 각설탕 38개 분량의 당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먹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당뇨병 식이요법은 모순투성이. 당뇨병 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회사 건강진단에서 소변에서 당이 검출됐고 혈당치도 좀 높습니다. 당뇨병일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자. 집 가까이에 있는 병원을 찾아 혈액검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당신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실명을 할 수도 있고 당뇨병성 궤저로 다리가 썩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고 당뇨병성 심부전이 되면 인공투석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한다.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설명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몸서리 쳐지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당연히 다리를 절단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실명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의사에게 당연히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럼 의사는 이 질문에 먼저 식사 제한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복약도 드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혈당치가 내려가지 않으면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라고 답한 다음 영양지도실에서 당뇨병 식이요법에 대한 설명을 듣게 할 것이다. 이 식이요법은 매일의 식사를 당질 60%, 단백질 16에서 20%, 지질을 20에서 25%로 하고 하루 칼로리 섭취량을 1600kcal로 제한한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 학회가 권장하는 당뇨병 식이요법이다. 칼로리의 과다 섭취, 특히 지질의 과다 섭취가 당뇨병의 원인이니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지질을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고안된 식사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을 것이다. 혈당치를 높이는 유일한 영양소는 지질이 아니라 당질이기 때문이다. 간이 혈당 측정기가 있으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 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리고 식용유를 꿀꺽꿀꺽 마셔도 혈당치는 오르지 않는다. 조금만 더 지식이 있다면 식사의 60%가 혈당을 올리는 당질이면 당연히 혈당은 오르고 혈당이 오르면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즉 아무리 칼로리를 제한하고 지질 섭취량을 줄여도 당질 60%의 식사를 하는 한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 이는 충치 치료식에 설탕이 듬뿍 들어있거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끼니마다 마시기 힘들 정도의 술이 제공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 이 식이요법을 꾸준히 따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식후 혈당치는 물론 계속 높고 당뇨병 증상도 개선되지 않는다. 혈당을 올리는 식사를 강요당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당뇨병 치료약을 먹어야 하고 약으로도 안 되면 그때는 인슐린 주사밖에 방법이 없다.
당질이 듬뿍 든 당뇨병식을 계속 먹는 한 당뇨병은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당뇨병 식이요법은 마치 성냥으로 방화를 하고 타오르기 시작하면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펌프를 가져와 불을 끄자고 하는 방화범과 같다. 입으로는 혈당이 내리는 식사를 하세요 라고 식이요법을 권하면서 이걸 먹어도 혈당치가 내려가지 않는 것은 당신의 당뇨병이 중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약을 복용하고 인슐린을 맞아야 합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사기 수법이 매우 교묘한데 이는 그 배경에 당뇨병 학회가 있기에 가능하다. 이 사기적인 치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1. 환자가 혈당과 당질의 관계를 모른다. 2. 의사의 말을 의심 없이 무조건 믿는 타입이다. 3. 당질 제한에 대해 모른다. 이상의 세 가지가 필수 조건이다. 환자가 무지하지 않으면 먹히지 않는 수법이다. 당뇨병은 황금상자. 당뇨병은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황금상자이다. 환자 수가 매우 많고 게다가 평생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많고 게다가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제약회사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조건이다. 자사의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가 있고 당뇨병 환자가 줄지 않는 한 당뇨병 치료약의 매출은 확보된다. 여기서 잠시 병이 낫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결과가 고혈압으로 나왔다고 하자. 그런 결과를 받으면 보통은 바로 내과나 고혈압 전문의를 찾아가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고혈압 증상에 따라 혈압 낮추는 약을 처방받아 의사 지시에 따라 강압제를 복용하기 시작한다. 그럼 다음 진찰 때 의사는 혈압을 재고 나서 약이 효과가 있었네요. 혈압이 내려갔으니 계속 약 잘 챙겨 드세요. 라고 말하고 30일치 강압제를 처방해 줄 것이다. 이 경우 고혈압은 치료가 된 것일까? 아니면 치료가 되지 않은 것일까? 왜 의사는 매일 약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할까? 그 이유는 약을 깜빡하고 먹지 않으면 다시 혈압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약을 먹으면 혈압은 내려가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혈압은 높은 상태이다. 이는 근시와 안경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근시가 되면 안과에 가서 근시용 안경 처방전을 받아 안경점에 가서 근시용 안경을 맞춘다. 그 안경을 쓰면 근시가 되기 전처럼 먼 곳이 또렷이 보인다. 그렇다면 근시용 안경을 쓴 상태는 근시가 고쳐진 것일까? 아니면 고쳐지지 않은 것일까? 당연히 근시는 고쳐진 것이 아니다. 이는 거들로 허리를 조이면 가늘어 보이지만 거들을 벗으면 원래의 굵직한 허리로 돌아가는 것이나 키높이 신발을 신으면 키가 커지지만 신발을 벗으면 키가 작아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뇨병의 인슐린 치료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며 만성신부전의 인공투석 치료는 신부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슐린 주사를 깜빡하면 혈당치가 오르고 인공투석을 안 하면 신부전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인슐린 주사도 인공투석도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근본 치료라고는 할 수 없다. 치료되지 않는 병이 돈 되는 병. 병과 상처는 골절이나 폐렴과 같이 나으면 치료가 필요 없는 것과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치료 내복약이나 주사가 필요한 것 두 가지로 나눈다. 만약 당신이 제약회사를 운영한다면 전자를 타깃으로 한 약과 후자를 타깃으로 한 약 중 어느 것을 개발하겠는가? 어느 환자를 장사의 타깃으로 삼겠는가? 물론 장사로 생각하면 후자이다.
전자는 낫고 나면 치료가 필요 없지만 후자는 평생 동안 그 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낫는 병을 타깃으로 하면 큰 돈이 안 되지만 낫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병을 타깃으로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약으로 증상이 억제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약이 평생 필요한 상태가 이상적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약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장사치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을 계속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법이 발견되면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될까? 틀림없이 상당히 곤란해지고 자칫하면 경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당뇨병에 걸려도 약이나 인슐린 주사가 필요 없는 치료가 개발되면 관련 제약회사들은 모두 망할지도 모른다. 약도 인슐린도 필요 없는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바로 당질 제한이다. 당뇨병 치료약 관련 회사 입장에서는 결코 보급되지 않기를 바라는 예방법이자 치료법일 것이다. 지금까지 나스이 마코토의 탄수화물이 인류를 멸망시킨다를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먼저 이 책은 저자의 솔직 담백한 경험담이며 의사로서 공부한 탐구의 결과입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주류 영양학에 대한 비판은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황금 비율은 미신에 가깝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적 이론과 실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관습과 익숙함의 산물인 겁니다. 이제는 무의식적인 믿음에 대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당질, 즉 곡물에 대해 인류학적인 고찰을 시도합니다. 인류를 지탱한 것은 곡물이 분명하지만 그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농업혁명을 통해 인간은 노동의 속박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던 생활이 먹기 위해 사는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에서 계급사회로 변신한 거죠. 그런데 이 논리 좀 친근하지 않으신가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1만 년 전 시작된 농업혁명은 혁명이 아니고 철저한 사기극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농업혁명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인간은 농업 생산력을 위해 과다한 노동의 희생자로 전락했다고 말입니다. 저자는 좀 더 나아가 곡물, 즉 먹고 사니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이 되었다고 분개합니다. 처음에는 엉뚱한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 허황된 가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자에게 당질 제한, 즉 케톤 시기는 변화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은 케톤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